인사드리겠습니다. 태성회계법인의 방현호 회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저희랑 같이 일을 계속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신 분들의 목적이 상시 점검에서 나온 얘기를 보고 얘네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자 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아니면 우리 기관에 새로 이제 입사하신 신입사원이 있으면 야, 너 연구개발비 이제 담당해야 되니까 가서 들었고 와라.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뭐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밑에 사람들이 하는 건 내가 못 믿겠다. 직접 한번 들어보고 내가 한번 가서 그래야지 지시도 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설명회 자료를 보시면 지금 페이지가 한 100페이지가 넘거든요. 100페이지가 넘어서 그거를 설명을 하다 보면 제가 한 5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난리 나시겠죠. 그래서 제가 1시간 반에서 뭐 길어야 1시간 40분 정도로 축약해서 할 거니까 궁금하거나 그런 것들은 이따가 상담 시간을 좀 활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차를 먼저 보시면 저희 이제 연구개발 과제를 할 때 필수적으로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산업부 과제에서만 특별하게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있는 연구개발비만 이제 특정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연구개발혁신법에 없는 내용도 만약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있다. 그러면 산업부 과제를 수행하시는 모든 기관들은 그거를 적용해서 의무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대한 뭐 간략한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과제를 하실 때 협약을 이제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를 변경할 때 이거를 통보로 그냥 해도 되느냐, 아니면 승인을 받아야, 승인이라고 하면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구개발비의 비목, 직접비, 간접비에서 차례대로 인건비부터 간접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마지막에 6번째는 저희가 이제 뭐 연구비 사용 놓치지 않는 디테일이라고 써놨는데, 이제 연구비 하면서 이제 불인정되는 사례, 또 저희가 이제 저희의 의견이 아니고 과학기술부의 공식 의견인 뭐 질의응답에 나온 것들 중에 좀 의미 있는 것들을 좀 발췌해서 저희가 좀 놔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연구개발혁신법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연구개발혁신법이 2020년도에 이제 제정이 돼서 21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한 3년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 한 10여 년간의 연구 현장에서의 어떤 요구 사항들을 반영해서 하나의 법으로 이제 만든 게 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취지는 뭐 예전부터 과제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산업부, 또 이제 뭐 과기부 과제를 한다, 국토부 과제를 한다, 뭐 다 이제 규정이 다 달랐거든요. R&D를 하더라도 그쪽에서 하는 법을 다 지켜야 되고, 일례를 들자고 그러면 이 산업부에서는 옛날에 이제 연구수당에 대해서 지급 비율이 50%까지만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기부에서는 70%까지는 허용이 됐었고, 그러니까 과기부를 하던 그 연구 책임자는 뭐 70%까지 받으면 되겠구나 하고 70%를 산업부 과제에서도 받았는데, 산업부는 50%만 되니까 그 20%가 이제 불인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연구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은 개별 부처들의 모든 규정들을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도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 현장에서 연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연구 노트 쓰기도 바쁘고 뭐 맨날 연차별로 평가해야 된다, 발표해라, 뭐 점검해야 된다, 뭐 실태조사 나온다, 뭐 우리 연구 언제 하냐, 뭐 이런 뭐 수년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다, 이렇게 취지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좀 더 확대해주는 측면, 대신에 자율에 대한 책임성도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참여 제한이
뭐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참여 제한이 한 3년 정도가 최대치다 그러면 지금 뭐 한 10년까지로 늘어났고, 뭐 배상해야 되는 비율도 뭐 2배 이상 뭐 이렇게 하는 정도의 책임이 강화됐습니다. 그 대신에 아시겠지만 이제 연차 평가, 연차 정산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이루어지던 평가와 정산이 단계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단계라 그러면 한 2년부터 해서 뭐 5년까지 이렇게 될 수 있을 건데요. 그래서 매년 해오던 평가와 뭐 정산,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 업무겠죠. 페이퍼워크가 그만큼 많이 줄었다. 그 대신 정산 관점에서는 회계법인에서는 그 전에도 3개월 단위로 이제 상시 점검이라는 거를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를 하고 뭐 그게 이제 여러 부처에 뭐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상시 점검의 효율화가 떨어진다. 그래서 매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 그것까지는 아직 제도화가 되지는 않았고, 그래서 현재는 3개월 단위로 저희가 상시 점검을 해드리고 있고, 거기서 미흡이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뭐 해결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취지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과제, 국가연구개발 R&D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다만 BR&D라든지 뭐 별도의 R&D가 아닌 과제는 요거 말고 별도의 운영 요령이나 뭐 공고문을 통해서 그거는 별도로 운영되겠지만 연구 R&D로 지정이 된 과제들은 이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보시면 뭐 궁금한 뭐 보시면 국가연구개발법 4조에 보면 그 이제 적용 뭐 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특별법으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여기 뭐 산업부라 그러면 산업기술촉진법 이런 것들에 우선해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제정이 됐고 법률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제를 수행할 때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라는 거죠. 특별히 연구비에 대해서는 뭐 많이 바뀌었다고도 할 수 있고 이미 이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뭐 스터디가 돼 있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적으로 알고 내가 우리 과제에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산업부니까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 파생을 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렇게 해서 이 저희 사업비에 대해서 공통 운영 요령이 행정규칙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부처는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연구과제는 연구비에 대해서는 이런 법률 체계를 가지고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연구혁신법도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의 하위령, 하위 규칙, 그리고 하위의 세부 규칙과 고시들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보시면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 지원 고시라든지 간접비, 성과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 노트 지침도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혁신법이랑 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기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한데 모아가지고 지금 매뉴얼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뉴얼을 발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과기부나 관련된 부처에 산업부에도 뭐 키아트나 상기평 관련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매뉴얼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뭐 예시 같은 것들도 해놓고 해설 같은 것들도 막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연구 진행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산업부 하시니까 우리는 산업부 요령이 있는데 산업부 요령하고 혁신법하고 뭘 따라야 되냐 이렇게 질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연구개발혁신법은 특별법이라서 우선 적용해야 되는 게 법률의 근거로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혁신법에서 파생된 연구개발 연구비 사용 기준, 그거는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구개발혁신법하고 우리 산업부 요령하고 상충이 된다, 그러면 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만약에 연구개발혁신법에 기술되지 않는 내용이 산업부 요령에 있다, 그럼 산업부 요령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연구개발혁신법이 취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 간의 법률 통해, 요령 통해 이런 걸로 만들었지만, 사실 각 부처마다의 좀 특성이 있거든요, 연구과제. 그래서 산업부 같은 경우는 소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우리 과제에 맞는 것들은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렇게 해서 공통 운영 요령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중첩적인 규제, 규정 이런 걸로 또 이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예로 아까도 연구수당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구수당이 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총 연구수당의 70%만 한 명한테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만 돼 있거든요. 산업부도 그거는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연구자 인건비의 70%까지 줄 수 있다. 그거는 그 연구자가 현금이든 현물이든 거기에 70%까지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혁신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업부 과제를 수행하시는 기관들은 그것도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연구수당의 70%를 한 명에 줄 수 있고,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연구자들, 한 명 한 명의 연구자들의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현금 인건비든 현물 인건비든 거기에 70%까지만 줄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한 가지가 추가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첩적인 게 있으면 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 그건 부처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혁신법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는데, 거기에 없는 내용들은 각 부처의 세부 요령을 따라야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산업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에 있는 연구비를 또 자세히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쪽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혁신법도 이제 제정된 지 한 3년이 지났지만, 연구 현장에서 여러 가지의 목소리들이 나오죠.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런 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년 아마 규정을 조금씩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개정된 거는 작년 12월 28일 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연구비와 관련된 내용만 지금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요약이니까 요 뒤에 자세한 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물 회수 금액의 합리화, 회수 면제 규정 신설, 그리고 서식들 약간 바꾸고, 그리고 4번에 있는 연구 회의비, 식비에 대한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있고, 또 학생인건비는 사실 통합관리기관은 대학들에서 그런 것들이 좀 바뀌었다. 예, 그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고, 빨간 걸로 하는 게 저희 연구비 측면에서는 좀 중요한 것 같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네. 자세한 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 회비가 바뀌고 나서 지금 전화가 엄청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오고 있느냐라고 보면, 기존의 규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원칙을 먼저 이제 정해 놓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의비는 밥 먹으려고 하는 건데 식비를 계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원칙을 잡아놨죠. 그 다음에 예외 조건을 이제 달아놨습니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는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 결제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뀌었고, 그 취지를 어쨌든 회의비 생각하면 저희가 밥 먹는 거 가지고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 밥 먹기도 힘든데 애들 밑에 직원들 밥 좀 사주는데 자꾸 회의비 가지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달에도 이제 뉴스를 봤습니다. 대학교 이제 총장으로 되신 분이
과거에 애기편 과제를 수행을 하셨는데 폭력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셨는데 그 MBC 뉴스의 헤드 타이틀이 뭐냐면 한우 고깃집에서 100여 차례 결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왜 잘하냐면 제가 이제 그 평가까지 가서 뭐 했어요. 근데 불인정은 없었습니다. 왜냐? 그 규정에 따라서 했으니까 불인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회의비 규정이 뭐 보통 한 5만 원 하는 것 같아요. 1인당 5만 원인데 그러면 그게 이제 폭력이니까 좀 큰 과제죠. 그래서 100억이 넘어가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참여 연구자가 학생 연구자까지 해서 뭐 열 몇 명이 됐죠. 그러면 우리 기관만 열 몇 명이면 뭐 다른 타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타기관 뭐 두세 기관 뭐 3명씩만 모아도 20명은 금방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번 결제만 할 때마다 100만 원씩 막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는 뭐 그 한우집이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메인 타이틀이 딱 올라오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R&D 하면서 저렇게 한우를 많이 먹어? 우리는 지금 경제도 어려워서 김밥만 먹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퍼진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나오고 오늘 아침에도 뭐 과기부 차관이 무슨 연구 추진비를 자기 집 앞에서 한식점에서 많이 먹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사실 연구의 목표가 어떻게 되고 성과가 정량적 성과가 어떻게 되고 정성적 목표가 되고 말해줘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말해줘도 몰라요. 정성적 목표가 이건데 아십니까? 몰라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건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뉴스에 한번 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무슨 연구 돈 줘서 연구하랬더니 맨날 가서 고기나 먹고 있구나. 이렇게 국민들은 각인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요성들이 계속 나와서 예전에 산업부에서는 이제 연구과제 추진비로 해서 회의비 할 때는 정산도 안 했거든요. 정산도 면제시켜 주다가 그 다음에 연구실 운영비라 해서 5%까지 쓰면 다 인정해주고 정산 안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이 뭐 현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R&D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것들이 계속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이런 뭐 진짜 연구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전에 한우집만 남는 거죠. 한우집에서 밥 먹은 얘기만 남다 보니까 회의비나 영리기관의 사무용품, 범용성 장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점차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의 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자의 자율성에 맞는 취지로 했다라고 하지만 강화된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회의비도 강화되고 있고 영리기관의 사무용품비 뭐 이런 것들, 범용성, 연구환경 유지비도 연구환경 유지비는 승인된 것만 해야 되고 협약 시 있던 것만 해야 되는 정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자율적인 것들은 좀 풀어주되 이렇게 좀 부정이라고 할까요? 뭐 부정이나 좀 모럴 해저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반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강화하고 가겠다. 이런 취지로 아마 이렇게 좀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궁금하신 것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면 회의할 때마다 사전에 내부 결제를 받아야 되냐? 그럼 사전에 내부 결제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뭐 어떻게 받아야 되냐? 뭐 구두로 받으면 뭐 이건 다 불인정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이제 회의 들어오기 전에 또 규정이 요 관련돼서 또 엄청나게 좀 질의가 온 것 같아요. 과기부 쪽으로 막 민원이 가고 회의금 하지 말라는 뭐 그래서 과기부에서 이 규정의 그 규정의 적용 시기를 1월 말까지 유예한다라고 또 오늘 또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정의들을 좀 놔두든지 아니면 요거 사전 내부 결제를 좀 완화해 주든지 그런 방향으로 좀 현실적으로 조금 개선은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혁신법 12월 28일에 공지된 거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마 1월 말 지나면 뭐 그거에 붙이게 따로 명시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거를 보고 저희 회계법인에서도 판단을 할 것 같고 여기 오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회의비 예전에 그냥 뭐 식사하는 걸로 해서 영수증만 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좀 자세히 봐야 되겠구나. 이 정도로 인지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현물 회수 금액의 합리화입니다. 합리화라고 하면 예전에는 현물 금액, 출자 금액이 1,000만 원이라 그러면
900만 원만 출자했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을 전체 다 이제 현금으로 반납을 하는 게 이제 규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규정 합리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현금도 받지 않습니까? 현물 출자의 대가로 이제 현금도 보전을 받는 건데, 그러면 현물을 다 출자를 못한 그 금액은 현금의 사용분 그 비율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아까 현물 출자를 100만 원을 못 했는데, 그러면 현금도 만약에 1000만 원이 있었는데 900만 원만 썼다, 90%만 썼다. 그러면 현물 반납 부담액의 90%까지만 반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현금으로 배정된 금액을 쓰신 것만큼 그거를 합리화해서 기관에 좀 유리하게 좀 바꿔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건비 서식인데요. 이건 뭐 서식이니까 기존에 이제 영리기관 같은 경우에 신규 인건비 이렇게 계획을 이제 하도록 돼 있는데, 이 개정된 거는 그러면 현금 인건비가 뭐 무슨 사유로 현금 인건비를 받았냐, 그거에 따라서 구분해서 이제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같은 경우는 뭐 신규 채용, 이게 제일 많죠. 신규 채용이나 아니면 뭐 창업 초기 그런 기관들을 어떤 걸로 우리가 지금 연구비를 현금 인건비로 할지 그거를 이제 좀 자세하게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사용신청서인데, 요것도 사유를 보시면 이거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요 국제공동연구개발비나 이런 것들은 뭐 특이한 사항이고, 위탁연구개발비도 우리 산업부 과제에 없으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지금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도 40%까지만 지금 쓰실 수 있거든요. 근데 승인을 받아서 40%를 초과해서 쓴다. 그럼 요 계획서를, 신청서를 써서 사유를 쓰라는 거죠. 예, 규정에는 40%까지만 쓰도록 돼 있는데 40%를 만약 초과했는데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럼 승인 받을 때 요 문서를 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사유 때문에 이거는 외부 전문 활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타 사항 중에는 요 출장비에 관련된 건데, 지금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하도록 돼 있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 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중 큰 금액, 큰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체 규정이 있다 그러면 뭐 둘 중에 큰 것 중에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요것도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규정이 없다 그러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실비로 집행한 거를 적용해야 되느냐, 그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보수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규정이 없다, 그래서 그냥 대표님도 실비로 하고 있다, 그러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이 없을 경우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 대표님은 서울에 가시면 좋은 호텔에서만 주무셔야 잠이 잘 오신다고 하더라. 그래서 롯데호텔에 가서 50만 원 정도 쓰시는 게 일반적인 거다, 우리 규정이다. 그러면 그걸 써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연구개발비는 되도록이면 합리적인 금액 안에서 써야 된다라는 게 대전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규정이 만약에 없으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해서 하시는 게 나중에 문제 발생을 좀 예방하지 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규정은 뭐 이거 대학들에서, 이것도 사실 대학들이 입장에서는 전용 계좌를 만들어서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대학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일로 보여집니다. 근데 뭐 우리 정산할 때는 크게 와닿지 않는 거라서 저희가 그냥 한 줄로 했으니까, 대학들은 뭐 이런 것들도 바뀌었다라고 내부에서 이미 아마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연구개발혁신법도 개정될 때마다 이렇게 많이 개정되는데, 우리 산업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도 계속 개정되고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개정된 사항은 아니고 이제 유의사항, 그러니까 중요하게 혁신법에 없는데 요령에 산업부 과제들만 적용해야 되는 것들을 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계상률, 예전에 참여율로 표현되는 인건비 계상률의 10% 이상 참여 기준도 혁신법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산업부에서는 참여 연구자라는 정의 자체가 과제 연구를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참여율이 5% 됐는데 그게 무슨 애쓰는 거냐? 뭐 이런 취지가 반영된 것 같아요. 개인 생각으로. 개인 생각으로 해서 10%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좀 개정이 된 게 단서 조항을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과제는 인건비 계상률을 10% 이상을 지키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특별한 예외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예외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이제 개정 사항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계산할 때 이게 부처별로 이제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를 뭘 할 수 있느냐 다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산업부에서는 과거에는 신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는 중소 중견 기업의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가 있으면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영리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의미는 대기업 플러스 공기업, 영리기관 법률적인 기준에서 영리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들은 신규로 채용하는 할 경우에 현금인건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회사의 규모로 제한하지 않고 다 풀어줬다. 영리기관의 경우에.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 연구자는 현금 인건비를 할 수 있고, 산업부에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참여 연구원을 현금 인건비 1,000만 원을 했으면 기존의 인력도 1,000만 원까지 인건비를 1+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인건비 가서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 경우에는 그 신규 채용을 한 전제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채용 인건비를 1,00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인원이 안 뽑히고 와서 뭐 퇴사하고 해서 실제 집행한 금액은 500만 원이다. 그러면 기존 인력 인건비도 5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준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규 채용 인건비의 실제 사용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불인정돼서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해주는 취지가 신규 채용의 대가로 해주기 때문에 그 신규 채용의 그 조건을 충족하는 거기까지만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연구시설 장비비. 이건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시설 장비비는 3,000만 원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신경 써야 될 게 많다. 앞에서는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세부 내역들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재료비에 대해서도 지금 영리기관은 2,000만 원 이상 단일 품목,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명세서 당일에 들어오는 그 금액 말고 거기에 표현되는 품목, 단일 품목으로 2,000만 원 이상을 사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에 사전에 명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학 출연원 등 비영리법인들은 다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비도 외주 용역비는 이제 3,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계획서에 이제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계획서에 이것도 뭐 예전부터 있던 거라서 제가 이제 유의사항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특별한 과제는 뭐 예외로 한다는데 이런 과제는 뭐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공동 연구 개발을 뭐 자유롭게 변경하는 과제가 뭐 많지는 않겠죠. 그런 과제는 예외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3,000만 원 이상의 용역일 경우에는 계획서에 있어야 되고, 없을 경우에 집행을 꼭 해야 된다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수당입니다. 연구수당.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수당은 또 뒤에 가서 또 개별 항목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 총액의 70%, 그리고 총액 대비해서 70%, 그 다음에 뭐 20%, 50% 있습니다. 80%.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 또 산업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뭐 중단 미흡하면 50% 성실 수행이면 50% 감액, 뭐 불성실은 뭐 전액 미지급, 뭐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 연구 개발비는 산업부 과제에는 없으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면 통보와 이제 승인성 변경이 있습니다. 뭐 통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받는 사람이 그거를 받든지 승인을 했든지 상관없는 거죠. 내가 내 거 바꿀게 하고 던져 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미한 거의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좌를 바꾸거나 연구개발기관이 전체 끝났는데 정산을 해야 될 단계에 책임자가 바뀌었다. 그런 건 정도는 이제 통보성으로 바뀌어도 된다는 거죠. 근데 과제 기간 안에 들어오는 책임자 변경은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주소, 연락처 이런 것들은 미미한 거니까 그냥 아이테크 통해서 통보성으로 바꿔놓으시면 된다는 거고, 요것보다는 이제 이 밑에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승인 또는 사전 협의 이런 것들은 결국 전문기관의 담당 간사 또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니까 중요한 거죠. 처음에 협약할 때 인정된 거에 이외에 중요한 사항들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승인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승인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색깔 표시한 거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색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뭐 중요한 거를 바꾼다. 목표가 갑자기 바뀌어지고 연구 개발 기관이 바뀐다. 그런 것들은 이제 승인을 받으셔야겠죠. 그리고 영리기관의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 총액, 증액 또는 감액 할인. 요게 또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산업부는 좀 보수적으로 봐서 뭐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바꾸려고 그러면 간사가 일단 안 된다라고 하고 보는데 그런 과제가 많았죠. 근데 이제 그게 왜냐하면 승인사항에 없었습니다. 승인사항에 문구가 없다 보니까 중요하긴 중요한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어떤 기관들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했는데 왜 간사가 뭐라 그러냐. 간사 입장에서는 현금 인건비는 중요한 사항인데 바뀌면 승인은 최소 협의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아예 이제 넣어놨다는 거죠. 아예 이제 넣어놔서 영리기관의 경우로 인건비 총액, 현금 인건비 총액을 바꾸거나 그럴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총액이 유지되면서 감액하는 경우는 통보로 이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증액 같은 거 올리는 거는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액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고 3천만 원 이상 장비들도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장비 쪽에서 제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바뀐 게 새로 생긴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영리기관이 연구실 운영비의 총액을 증액을 하거나 품목을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그래서 연구실 운영비에 뭐 연구환경 유지비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원래 우리 사무실이 좀 연구실이 좀 추워가지고 히터를 좀 사려고 해서 승인을 받았다. 근데 히터를 사려고 보니까 히터보다는 보일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바뀌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조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법에 대해서 혹자들은 너무 비영리기관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에서 주로 교수님들이나 과제만 운영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그쪽 얘기를 수용하다 보니까 비영리기관에 조금 편의를 많이 봐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3천만 원 외주 용역비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획과 다를 경우에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법과 마찬가지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도 12월 26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현금 인건비가 영리기관 전체로 확대되었다. 요거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협약 변경을 할 때 언제까지 협약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없었는데 그게 이제 연구 개발 기간 종료일까지로 이제 확정적으로 명시를 했다. 그리고 장비 변경할 때 규정에 따라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최소 인건비 계상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를 지켜야 되지만 여기 보시면 사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급여 총액 증가 등을 예외 사항으로 인정하여 회수하지 않도록 하고 계상률 옛날에는 10%를 안 지키면 10%를 안 지키는 그 당사자 그 연구자의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를 못 채운 기간 동안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가 1년이다 그러면 7월 달에
8%로 해놨다. 그러면 그 2%에 해당하는 금액만 불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화는 좀 됐죠. 좀 합리적으로 바뀌었고, 요 앞에 이제 뭐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사실 이슈가 많을 것 같아요. 예, 급여 총액 증가. 그러면 급여가 그 사람이 그러면 10만 원만 올라도 그러면 급여 총액이 증가된 건데, 그러면 10%못 지키면 아마 인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개인적으로 뭐냐면, 이게 혁신법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아까 산업부 고유의 특성이 있어서 과제에 다 참여시키고 싶은 마음은 있어서 10%를 잡았지만 혁신법에는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 대신 원칙적인 얘기는 10%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살려놓으면서 단서 조항들을 마련해 놨지만 정상 관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기관들에서는 이런 사유로 우리는 주고 싶었는데 못 줬다. 그러면 그거 이제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해드려야겠죠. 예, 그럼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판단을 뭐 된다 안 된다 모른다 그러면 또 전문기관 물어보고. 그래서 이게 좀 이슈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인건비에 대해서 10%는. 근데 원칙적으로는 산업부 과제는 10%를 꼭 유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원칙은 있다라는 거, 그거는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수당도 옛날에는 뭐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최저 이제 10% 이상은 줘라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말이 많았겠죠. 뭐 그래서 10% 규정은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권고로 바뀌었으니까 뭐 대표님들은 안 주시려고 하시려나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권고로 바뀌었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10% 이상 안 주면 그 해당하는 금액은 불인정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권고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는 없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규정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연구수당, 이거를 영리기관들 경우에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오면, 그럼 언제 지급, 연구수당도 지금 뭐 연초니까 연구수당을 언제 지급해야 되나요? 뭐 연구수당을 뭐 그래서 과제 시작하자마자 막 지급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야 열심히 해라라고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연구수당의 기본 취지는 인센티브를 해서 연구 목표를 달성하거나 성과를 어느 정도 충족했을 경우에 줘야 된다는 게 연구수당의 취지거든요. 근데 과제 시작하자마자 준 거는 그게 이제 달성됐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 이슈가 많았고, 그래서 간사들도 어떤 간사들은 과제 평가 끝난 다음에 주세요. 어떤 간사들은 연구비 정리해야 되니까 일단 다 집행하세요. 뭐 이런 분들이 막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그거를 3주로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연구수당은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자계자, 그러니까 회사 계좌로 전체 다 흡수하셨으면 3주 내에 개인들한테 다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계자 이체를 허용해 준 거, 그러니까 일괄 흡수를 허용해 줬는데 허용해 준 대신 3주라는 기간을 뭐 정함으로써 기한 내에 못 지킨 거는 다 불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시면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모르고 있다 보면 뭐 제 과제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제는 이게 지금 연차 정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만 계속 해드리거든요. 상시에 코멘트를 남겨드리면 뭐 보셔야겠죠. 정상적인 뭐 보셔서 미흡을 보고 나는데 너무 바빠. 이게 연구하기도 바쁘고, 그분은 이제 대표님이 다 하세요. 연구도 하시고 행정도 하시고 밑에 직원은 뭐 안 뽑히고 뭐 이러니까 다 하시다 보니까 상시 점검까지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남겨드린 코멘트가 연구수당에 대한 개인 이체층을 제출하세요 했는데 제출 안 하시고 안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1년 뒤에 지급한 거예요. 개인한테 1년 전에 자계자 이체한 거를 1년 뒤에 그럼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요 개정되기 전에 나온 거라서 뭐 이슈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하느냐, 불인정할 거냐, 저게 유용이냐 뭐냐, 판단 기준이 상당히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 대표님은 개인들한테 다 줬으면 된 거 아니냐, 내가 딴 데 썼냐. 근데 통장 보니까 조금 좀 잔액이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유용의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유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산업부 과제에서는 3주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올해부터 집행하는 거는 일괄 흡수할 경우에 3주 내에 개인한테 주셔야 되고, 뒤에 나면 또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럼 연차 수당은 언제 주냐?
원래 우리는 단계로 되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줘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연차 수당을 줘도 되는데 연차 수당을 줄 시기는 그 연차의 마지막 달에 인건비를 지급한 이후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과제 하자마자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연차 수당이라 할지라도 연차 수당을 주시려고 할 때는 연차의 마지막 달에 급여가 나간 이후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와 연구수당은 그 지급 시기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 그래서 이슈가 되는 사항들, 논란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산업부에서는 좀 정리를 하고 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기관에서 과기부도 하고 국토부도 하고 해양부도 하는데 아시겠지만 다른 데 부처 해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업부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또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인정도 많이 나오고 간사들의 성향도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규정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주는 앞으로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인건비랑 연구수당은 3주가 뭐지? 3주를 기억해야 된다. 일괄 흡수 후 3주 내에는 개인한테 다 줘야 된다. 요걸 꼭 명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 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요약에 나온 것들이 실제 규정에서는 어떻게 명시적으로 돼 있느냐 인 거니까 한번 규정이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규정에 나온 것들을 저희가 그대로 갖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규정이 궁금하시거나 규정의 뉘앙스나 취지가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3주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연구수당 인건비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의 변경입니다. 앞에서도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조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절차입니다. 절차니까 절차가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승인해준다. 이런 표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면으로 그냥 통보해야 될 거는 미미한 거다. 우리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미미한 변경은 그냥 저 사람이 보든 말든 우리는 통보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승인사항은 담당 간사, 그러니까 전문기관, 우리는 상기평, 케아트, 애기평 담당 간사가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은 중요한 규정이고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규정을 안 지킬 경우에는 의무사항 위배로 불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총액 변경할 경우 장비에 관련해서는 3천만 원 그리고 연구실 운영비 그리고 연구수당이나 간접비 증액하거나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은 승인이나 협의를 통해서 이 협의도 좀 개선이 된 거거든요. 옛날에는 승인만 딱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 전문기관의 승인이라고 하면 그 기관장의 승인이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기관장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되는데 간사들이랑도 연락이 잘 안 되는데 기관장 직인을 어떻게 받냐 이런 얘기가 많았겠죠. 그래서 사전협의라는 것도 새로 생겼다. 그래서 최소한 담당 간사랑 그걸 협의를 하셔가지고 아이테크나 이런 건데 애기평 진이상에 올리셔가지고 승인성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간사가.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론적인 얘기인데, 네, 좀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조금 더 집중하셔서 보셔야 될 게 이제 실질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드릴 거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네, 보시면 좀, 네, 날씨가 조금, 안에가 좀 사람분들이 많아서 공기가 좀 안 좋고 좀 그래서 좀 졸리실 수가 있는데, 옆에 이제 모르신 분이 막 졸고 있으면 다 식구잖아요. 산업부 식구죠. 산업부 식구니까 깨우세요. 이렇게. 불인정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깨우셔서 좀 집중을 하시고, 이따 끝나고도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상담도 좀 자세하게 받고, 나한테 이상한 멘트를 써놓은 회계사가 제 같은데? 하면 가서 막 컴플레인, 이거 써놨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사람 알아보게 써놔야죠.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고, 현장에서 저희가 전문기관들도 각 설명회를 하지만
회계법인이 이렇게 단독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에 좀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 인원들이 거의 대부분 왔거든요. 여기 자리에 와서 그런 상담을 해드리려고 회계사들이 다 와서 상시 점검 지금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용어는 뭐 사실 중요합니다. 용어를 왜 중요하냐? 이거를 뭐 내가 그러면 위탁정상기관은 알겠지만 이거 다 외워야 되냐?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려면 같은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신 분도 어떤 분들은 비목을 바꾸려는데 어떻게 바꿔야 돼요? 다짜고짜. 예, 이렇게 물어보면 비목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얘기하는 건데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그러면 아니 그 말고 국외 여비 있잖아요. 여비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근데 비목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비와 간접비만 통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외여비는 뭐 항목이나 세부 항목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 그러면 전문기관 이 과제를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지만 이해관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 그리고 회계법인 해당 기관에서도 비영리기관은 뭐 행정만 담당하는 전담부서 뭐 대학인 경우에 산단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자가 다르게 정의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 결과가 이상하게 갈 수 있어요.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세세목의 변경은 자율이다. 이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게 이게 세목인데 변경을 세목인데 그 세목은 이제 뭐 연구실 운영비라고 하면 연구실 운영비는 승인을 받아야지 쓸 수 있는 건데 자기는 모든 항목을 그냥 세세목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봐서 간사한테 세세목 변경하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간사가 세세목 변경은 그냥 자율성으로 하면 됩니다. 간사 입장에서 바빠 죽겠는데 뭐 이렇게 승인 몰라 뭐 회계법인 물어보세요 하다가 세세목 변경은 그냥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정상 과정에서 그게 세세목이 아니었던 거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근데 나중에 와서 간사가 승인을 해줬는데요. 근데 또 뭐 이렇게 전화로 했잖아요. 그러면 간사를 찾으려도 찾을 거 없고 간사는 이미 다른 부서로 가 있고 남는 거는 없고 근데 세세목 보니까 세세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불인정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들은 뭐 내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이 얘기하는 용어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려운 항목들은 없으니까 한번 보시면 다 익숙하신 항목이라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비를 진행하실 때 이건 이제 협약 시에 이제 하실 거라서 지금 뭐 과제를 수행하시는 단계에서 보실 건 아니고 협약할 때 영리기관 경우에는 뭐 자기부담금이라 그래서 현물도 해야 되고 현금도 일정 부분 내야 된다. 그런 것들이 규정화돼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기업의 기관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영리기관은 무조건 오고 비영리기관은 이제 현금은 안 내고 뭐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은 규정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협약이 진행된다 정도. 그래서 현금 부담 비율도 조금 뭐 완화시켜준 게 조금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협약 시에 또 과제 특성에 따라서 공고문에 아마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공고문 나올 때 그거를 분석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내야 되냐 그런 참고용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비목은 직접비 그리고 간접비 그게 이제 비목이에요. 그럼 비목 바꿔도 돼요? 뭐 이런 질문은 서로 힘들게 하는 질문이죠. 네, 그래서 이 항목입니다. 항목을 봐서 뭐 연구 재료비 항목을 바꿔도 되나요? 네, 바꾸셔도 됩니다. 과제 관련성이 있으면 바꾸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대화죠. 그렇게 하고 지금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학생 인건비, 장비, 재료, 활동비, 연구수당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거고 우리 산업부 과제에서는 아마 보안수당 이런 과제도 일부 있을 수는 있어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셔도 되고 위탁연구개발비도 없습니다. 다른 부처 하시는 분들은 위탁연구개발비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국제공동연구개발비도 특수한 과제들 뭐 여기 비영리 뭐 카이스트나 이런 뭐 기관들은 외국 대학들하고 뭐 코어를 해서 무슨 과제를 그런 것 때 이제 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과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수당까지가 우리 과제에서 중요한 직접비 중의 항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목인 간접비.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들은 뭐 이렇게 있고, 예, 이렇게 있고, 예,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통 계산 기준입니다. 예, 연구개발비를 쓸 때 항목에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기술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해야 되고, 입증할 증명 자료를 구비해야 된다. 네, 좋은 얘기들이죠. 그래서 그리고 혁신법이 들어오면서 조금 이쪽 장비 재료비 중에 강화된 규정이 있다. 그러면 요겁니다. 검수에 대한 의무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료와 장비는 검수를 하셔야 되고, 그 증명자료의 검수 확인서를 증명자료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좀 강화된 규정이에요. 네, 그래서 구매 검수하여야 된다. 그리고 연구개발기간 내에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개발기간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차가 아니고 단계나 일괄 과제라 그러면 일괄 동안의 기간. 그러니까 단계라 그러면 뭐 2년. 그거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종료의 이후에 쓰셔야 되는 것들이 뭐 있다. 수수료나 공공요금, 연구수당 이런 걸 집행하셔야 되고, 네, 요건 하실 거고, 요 표가 이제 이 산업부 규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활용되는 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5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꼭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로 해당하는 게 요 표입니다. 요 표만 제대로 이해를 하셔도 불인정이나 뭐 질의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랬을 때 또 입고 또는 이행 완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물어보시는 게 전화해서 지출 원인 행위는 다 했는데 그러면 연구비 써도 되죠? 이런 질문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출 원인 행위는 해도 됐다. 그러면 이게 다 엔드잖아요. 5월이 아니거든요. 또는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입고 또는 이행 완료가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 기간 이후에 됐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출 원인 행위라고 하면 이게 사실 규정에서는 뭐 계약 등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세금 계산서를 한다든지 뭐 거래 명세서를 받으면 그걸 납품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법률적으로 그 대금을 집행할 뭐 법적 구속력이 생겼을 뭐 그런 거를 뭐 통칭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해당 기간 이내에 하지만 재료를 샀는데 재료가 12월 31일까지 단계가 끝나는데 1월 2일날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그게 뭐 과제가 뭐 단계 평가 준비하려고 보고서 만들 때 조금 뭐 한 2달 걸리잖아요. 그때 우리가 썼다. 이 규정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시점으로 해서 불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표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것도 가장 많고. 그래서 이행 완료. 그러면 우리가 시험 분석을 받거나 용역을 맡겼다. 12월 25일 날. 근데 쟤네는 아무리 빨리 우리가 크리스마스 밤새고 해도 1월 5일 날 보고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전화해서 그러면 야 초안이라고 해서 초안으로 해서 12월 31일 일단 찍어서 초안으로 일단 주세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결과 보고서에 찍힌 날짜를 이행 완료의 시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 재료비는 입고 거고 용역이나 시험 분석 뭐 이런 것들은 이행 완료. 이게 단계 연구 개발 기간 내에 다 들어와야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연구 개발비를 쓰는 공통적인 항목에서 상당히 중요한 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네, 요것만 해도 뭐 여기서 불인정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약은 했는데 그 예전에 사드 보복이라든지 코로나 시기에 중국이나 우크라이나에 실제로 있었던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올 특수한 재료가 있다. 근데 전쟁이 나는 거죠. 전쟁이 나와서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근데 12월 한 29일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계약은 다 하고 견적서 다 받고 돈도 보냈다. 걱정돼서 연구개발비 다 써야 될 것 같아서 돈도 다 보냈다. 근데 전쟁 때문에 아직 우크라이나에서 통관이 아직 안 되고 있다더라. 그러면 12월 31일 날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돈을 써도 불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드릴 수 있는 말은 빨리 간사님한테 전화를 하셔라.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된다.
이 규정에 따라서 불인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사드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뭐 여러 가지 특히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이 표를 적용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표는 입고 또는 이행 완료가 상당히 중요하고 안 들어오면 다 불인정이다. 일단 계획된 단계 기간 안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계상 불가, 뭐 계상하셔도 불인정이 된다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뭐 부가가치세 영리기간의 경우에 매입세 공제를 통해서 환급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는 다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리기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비 안에 포함되면 다 불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복계상 뭐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거래, 내부거래도 원칙적으로 기관 내나 아니면 기관 간에 발생하는 비용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뭐 시험 분석이라든지 뭐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기관 같은 경우는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기관 간 거래 이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요게 정의가 뭐냐?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거든요. 근데 사례적으로 애기평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 왜냐? 저는 사실 이 규정만 놓고 봤는데 법원 가니까 또 무슨 민법, 뭐 상법 다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드릴 때는 영리기관으로 대법원까지 가면 보통 3년이거든요.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있으면 동일 부처, 다른 부처의 과제를 전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3년 동안 모든 과제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기관한테는 이걸 안내 드릴 때는 대표자가 같으시거나 아니면 같은 건물에서 같이 쓰고 있다. 우리가 연구실을 같이 쓰고 있다. 대표자가 같다. 아니면 뭐 사모님이 이제 계열사 사장님 그런 거래는 절대 금지를 하지 말라라고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법률적인 판단은 결국 법원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불인정이 됐어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런 결과를 뭐 이거를 해석해서 판단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영리기관은 피해를 보실 수 있고 결론도 결국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대표자가 갖거나 건물을 같이 쓰거나 뭐 대표자님의 친인척이 계열사를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은 하지 마셔야 되고 ICMS에 그 알람 기능이 있거든요. 알람이 뜨면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친인척 거래 아니면 대표자 간 거래, 같은 대표자가 저기도 지분이 있다. 그런 거래들은 알람이 다 뜨니까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영리가. 그런데 저걸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 사례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건이 있으면 대표님한테 하지 말자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거래를 뭐 할 수 있는 거는 대학 같은 경우는 뭐 게스트하우스나 회의장을 별도 사업자를 내서 이제 운영할 경우는 되는 거고 시험 분석을 뭐 생기원이 우리에 참여하고 있는데 생기원에서 검사 받아야 된다. 그런 거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는 가능하고 공간 임차료는 뭐 인정한 게 안 된다는 거죠. 임차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허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비는 이제 일정 비율 이상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별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에 현물이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 요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비 사용은 사실 뭐 개인마다 상식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연구비 할 때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한 목적성을 가지고 좀 뭐 적절하게 객관적으로 집행을 하시라라고 해서 저희가 요거를 이제 만들어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목별 사용 기준, 뭐 불인정 기준 사례입니다. 네. 인건비부터 보겠습니다. 인건비는 뭐 내부 인건비와 외부 인건비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한테 주는 인건비죠. 그래서 어제 상담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정규직을 뽑을 환경이 안 돼서 파견을 받는다. 그러면 파견은 뭐 저도 옛날 뭐 대학 다니는데 파견직 해봤는데 파견은 소속이 파견회사로 돼 있죠. 건강보험 떼보면 파견회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기관에 소속된 자의 연구자, 우리 연구를 수행하더라도 우리 연구자가 아니면 내부 인건비로는 집행을 할 수 없고, 그 소속에 대한 것들에 대한 확인은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나 뭐 그런 걸로 공적인 문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서 문서를 가져와서 이 사람은 건강보험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사람입니다. 누가 아무리 도장을 찍어주고 해도 허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발행되는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 상의 소속기관, 직장가입자의 소속기관을 보고 소속을 확인하고 있고, 그 소속이 연구개발기관으로 돼 있어야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리기관 같은 경우 뭐 계열사나 뭐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열사 간에 뭐 이동해서 지원해주고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월 단위로 인건비 계상률을 계상을 하셔야 되고, 인건비 계상률은 월급여, 참여 월급여에 이제 과제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지금 옛날 관점에서 뭐 참여율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급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 과제에서 뭐 50만 원 했다 그러면 25%뭐 이렇게 그냥 산정 나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계산할 때는 뭐 월급여 해서 인건비 계상료를 계산한 다음에 특정 이 과제 인건비는 이제 4대 보험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에 포함할 수 있다. 근데 퇴직급여 충당금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들한테 주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퇴직급여 충당금 되고, 4대 보험도 개인 부담금 말고 기관에서 부담하는 분 있죠. 뭐 건강보험 50%, 국민연금 50%뭐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인건비 계상률을 보시면 이게 참여율이나 인건비 계산 같은 개념인데 각 개인이 100%는 초과할 수 없겠죠. 100%가 그 사람의 일할 수 있는 역량의 최대치를 100%를 산정을 해 놓는 건데, 다만 이제 뭐 정부 출연 연구 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130%까지 이제 계상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실제 지급은 100%까지 하더라도 계상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이제 이유가 과제를 통해서 돌아가는 기관들은 130%까지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출연원들은 내부의 행정 부서가 별도 있죠. 크게 거기서 다 계산을 하고 계실 거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규정적으로는 뭐 이런 기관들 빼고는 100%까지 지정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영리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칙적으로 현물 계상인데 부처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부를 보시면 뭐 신규 채용한 인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존 인력, 그리고 창업 초기, 창업 7년 아직 지나지 않은 기간, 뭐 그리고 현금 인정 분야로 뭐 과제에서 선정된 경우,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해서 집행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른 부처들은 뭐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 인건비 말고 우리 소속된 자는 내부 인건비고, 소속은 다른 기관인데 저 사람이 이 과제에 특출난 역량이 있어서 우리 과제에 투입해야 된다. 그럴 경우가 이제 외부 인건비인데, 외부 인건비의 경우에는 이 산업부는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혁신법에서는 요게 없거든요. 타 비영리 기관, 그러니까 외부 인건비라고 하면 타기관 소속 뭐 이건데, 이 산업부 과제는 외부 인건비는 타 비영리 기관 소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외부 인건비로 할 때 어디 회사를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비영리 기관에 소속돼 있어야 되고, 비영리 기관의 기관장에 확인서를 제출하셔야지 외부 인건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뭐 프리랜서는 뭐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로 해서 과제 참여 계약서를 맺으신 분, 뭐 그런 경우에는 외부 인건비로 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 인건비는 소속이 중요하다. 소속은 공식적인 문서로 나타나는 그것만 인정을 해드리고 있다. 그리고 외부 인건비는 비영리 기관에 소속된 다른 기관 연구자나 아니면 프리랜서 과제 참여 계약서 맺는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은 비영리 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된 뭐 산단이란 이런 거 말고 연구부서,
그러니까 과제가 상당히 교수님이 상당히 많아서 그 교수님실에 따로 이런 부서를 만들어 놓은 경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부서에 소속된 근접 인력은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 여기도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속은 그런 건강보험이나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우리 소속이 아니면 뭐 내부 인건비나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영리기관은 현금 인건비를 총액이 변경되거나 신규 인력에 대해서 감액 이런 증액되거나 이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승인을 거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 보시면 이게 엑셀이거든요. 엑셀 표인데 저희 태성회계법인에서 이제 이 표를 특별한 표는 아니고 인건비를 급여를 넣으면 이제 인건비 계산률 30% 넣으면 계산할 수 있게 해서 관리하실 수 있는 시트를 저희가 항상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전달할 때는 ICMS에 공식적으로 올라온 이메일로 드리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대표님이나 교수님들 이메일, 그럼 그분들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고 이런 표를 우리가 못 받았고, 이 표를 엑셀입니다. 그냥 엑셀로 가서 인건비를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교육 신청하신 메일로 이거 양식을 좀 보내주세요 하면 저희가 엑셀 파일 보내드릴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개인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관리만 제대로 해도 불인정이 나올 수 없는 항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시로 바뀌고 수시로 관리할 수 있고 중간에도 인건비 계산률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통보성으로. 그러니까 관리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 좀 우리가 한도 초과 좀 나올 것 같네 그러면 계산률을 높여버리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가서 관리가 안 되면 그때 가서는 불인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분기별로 한 번씩 딱딱 엑셀로 해서 초과가 뜨나 안 뜨나 이렇게 관리해 가시면 불인정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상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실제로 계산하는 것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미 계획서상에 이렇게 계산을 해 놓으셨으니까 굳이 제가 곱하기를 얘기 드릴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인건비는 참여연구자 변경이라든지 계상률 이런 것들은 통보성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계속 관리해야 되는 항목이다. 그리고 승인사항은 책임자, 연구 책임자 바뀌면 승인 받으셔야 되고, 그 외에는 통보성으로 해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관리의 측면은 현금뿐만 아니고 현물도 그런 관점에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보사항이랑 승인사항은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으니까 또 한번 또 변경 절차도 아이테크라든지 진이라든지 그 시스템을 통해서 가서 변경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명 자료는 제일 중요한 게 명세서, 급여 명세서랑 급여 이체 내역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제출하시고 신규 채용을 하신 거나 아니면 외부 인건비를 한다 그러면 건강보험 소속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건강보험 자격증 확인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고 있고,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계획, 관리 계획 및 현황을 따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된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인정 사례는 아까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안 받거나, 아니면 아까 관리 시트에서 초과가 나왔는데 그거를 수정을 하지 않고 그냥 초과된 상태로 있으면, 시스템도 그대로 되어 있으면 불인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개인 인건비에 한도 초과가 나올 경우에 이제 불인정이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3주 내에 일과를 흡수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해당액 다 불인정입니다. 그래서 매달 10명 참여 연구자가 있으면 과제 인건비도 상당히 크죠. 몇 천만 원씩 나옵니다. 몇 천만 원 했는데 실무자가 까먹고 있다가 행정인력도 까먹고 있다가 절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행정부서 회계팀이 넘겼더니 제 휴가 갔다 그래서 2주 뒤에 온다 그래서 그럼 2주 뒤에 하자. 그럼 또 하여튼 대표님 어디 가서 일주일 있다. 3주 넘으면 그 몇 천만 원 다 불인정 된다는 거죠. 이 3주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요거는 예외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3주 기간으로 딱 이체증에 딱
일자가 찍히잖아요. 수정할 수도 없는. 가끔 뭐 포토샵으로 막 수정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사유 말고 은행에서 이체일이 찍히는 것들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자로 다 누구든지 볼 수 있잖아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불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는 상당히 요 새로 생긴 규정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관례적으로 이체를 다 했다가 회계법인들에서도 그렇게 안내했거든요. 다 이체해서 원천세는 다 납부를 회사로 기속을 시키고 그 실지급액만 집행하시고 이체증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시기를 3주 넘으면 불인정된다는 거죠. 네, 이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인건비도 뭐 인건비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학들이나 일부 출연연들에서 학생 인건비를 집행하실 수 있고 뭐 단가 같은 게 있다. 그래서 뭐 이것도 한도 초과 인건비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특별한 건 없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장비 재료비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질문도 많아요. 장비인지 재료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장비예요, 재료예요? 그럼 저희는 더 모르죠. 저희는 뭐 문과 출신인데 뭐 장비인지 재료인지 이게 다 외계어처럼 보일 때가 많거든요. 특히 뭐 원소나 뭐 재료 사신 거 거래명세서 보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수량하고 금액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품목은 사실 봐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장비인지 재료비인지는 일단 기관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우리 산업부에서도 있습니다. 산업기술개발 장비 뭐 요령 이게 연구비 요령이랑 별도로 또 있거든요. 장비에 대한 요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과기부에 거의 따왔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어떤 걸 장비로 볼 거냐 그거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비소비적 자산이다. 그래서 시설은 뭐 이런 독립적인 연구 공간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연구 시설 뭐 포함 대상 이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연구 장비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느냐? 그거는 장비다. 근데 단독적으로 이거는 혼자 아무리 놔둬봐야 뭐 할 수 없다. 어디다 갖다 끼우든지 뭐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되는지 뭐 부속으로 넣어야 되는지 그러면 재료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연구 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거 그런 것들은 장비로 뭐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간단한 뭐 특이하게 나온 것들은 이 장비에 대한 요령들, 우리 산업부 과제는 산업부에 대한 요령을 좀 보실 필요는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장비의 뭐 목록표 뭐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 중에 또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첫 번째 아까 연구 공통 그 표 중요하다고 했는데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연구 장비 3천만 원 이상 요거는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3천만 원 이상 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확인해야 될 게 많고 아무도 귀찮다. 그래서 우리 계획서를 봐서 3천만 원 이상 장비가 있으면 꼭 살펴봐야 된다로 인식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3천만 원 이상 장비는 승인사항이 3가지거든요. 그래서 계획서에 없는데 필요해서 살 경우, 계획서에 있는데 안 살 경우 그것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데 필요 없다고 우리 재료로 전용해도 되겠지 하고 그거 안 된다는 거죠. 3천만 원 이상 장비는 있는데 안 살 경우도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 A라는 장비를 3천만 원으로 했는데 뭐 스펙에는 좀 낮춰가지고 B 장비 그 1,500만 원짜리 그걸로 그냥 좀 저렴하게 삽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천만 원 이상 장비는 3가지의 승인 사항이 있다. 거기 이제 뭐 4가지 뭐 총액이 바뀌었을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특별한 거니까 3가지가 있고 의무 사항도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나라장터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의무사항이 2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얘기만 해도 3가지, 2가지 다 엔드거든요. 뭐 또는이 아니에요. 이거 또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그게 아니고 의무사항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원 이상 장비가 무조건 나오면 보실 게 많고 불인정이 되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상 장비는 반드시 이건 뭐 지금 들어오시겠어요? 그냥 3천만 원 이상 장비가 있으면 신경 써야 될 게 많다. 이 정도만 인지를 하시고 가셔도 오늘 괜찮은
설명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3천만 원 이상 장비의 의무사항들, 승인사항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많이 보고 가자. 그리고 재료비 같은 경우는 사실 검수에 대한 의무, 그것만 좀 특이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수가 필요하니까 검수의 규정이 우리가 없다. 그러면 가서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검수 규정을 만드셔야 되고 규정에 따라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과거권은 어떻게 하느냐? 뭐 과거에 가서 과거에 한 것처럼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권 말고 앞으로는 잘해 봅시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반드시 개정 만드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만약에 저희 정산에서 그러면 뭐 좀 소명을 받아가지고 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과제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과거에 예, 그거는 뭐 정산 담당자랑 좀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물도 하실 수 있는데 현물은 퍼센테이지가 있죠. 20%까지 해서 뭐 내용 연수가 종료일까지 남아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현물로 계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명 자료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예, 검수 자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그런 게 있겠죠. 3천만 원 이상 장비는 조달청으로 했으면 그 나라장터 계약서들, 그리고 중앙장비 받으셨으면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가결공문,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거래명세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3천만 원 이상 장비는 더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시작품, 시제품 등은 재료다. 예, 시작품, 시제품들은 재료다. 그래서 시작품, 시제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원칙은 그거죠. 시제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설계도가 있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다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역량은 좀 떨어지니까 그걸 외부 위탁을 해서 용역을 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작품인데 처음부터 이거를 다 외주죠. 그러면 이거 외주 용역이 있죠. 예. 그래서 시제품, 시작품도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뭐 설계한 거나 우리가 뭐 과업지시서를 줘서 만들기만 한 거,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시작품이라는 거죠. 예. 현실은 뭐 그렇진 않지만, 예, 뭐, 그냥 뭐 텅키식으로 뭐 다 넘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시제품, 시작품도 우리가 한 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시제품, 시작품은 들어올 경우에 연구 재료비다. 뭐, 그래서 우리만 만들 수 있고, 이 과제만 있다. 그러면 재료비죠. 그러면 3천만 원 장비가 예외로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재료비로 된다 그러면 이 3천만 원에 대한 의무사항들이 다 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에서 중요하니까 그래서 많이 질의가 오는데, 시작품, 시제품은 연구 재료비로 보니까 우리가 그게 시제품인지 계획서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야겠죠. 계획서에 연구 장비로 명시를 해놓고 아 이건 우리 시제품, 시작품이다 주장을 하시면 저희는 판단이 안 되겠죠. 그러면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하는데 보통은 계획서대로 인정이 되니까 불인정될 수 있는 게 많고, 그럼 중간에 가면 바꾸셔야겠죠. 중간이다 그러면 간사랑 협의해서 이거는 시제품이라서 재료비로 분류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변경 통보해서 승인성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인정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던 승인사항이나 뭐 의무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장비 같은 경우는 종료일로부터 2달 전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불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뭐 개발 기관 간의 뭐 그런 것들은 공통 기준에서 말씀을 드렸고, 재료비도 뭐 보시면 과제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뭐 동해기관 쓰면 안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활동비 보겠습니다. 활동비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식자산 창출 활동비는 주로 이제 쓰시는 게 뭐 특허에 대한 사전조사비, 특허 출원하는 거는 저 간접비에서 쓰셔야 되는 거고, 이게 출원이 될지 안 될지 우리도 모르겠다. 출원을 하려고 수수료 다 나갔는데 출원이 안 되면 그 간접비에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출원이 되는지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인지 사전조사를 좀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연구활동비. 근데 그거를 뭐 일괄로 해서 뭐 특허법인하고 계약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누셔야 된다는 거죠. 사전조사는 연구활동비, 특허 등록이나 출원하는 비용은 간접비 나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전문가 활용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회의비, 출장비,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뭐 용도는 세부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연구활동비는 사실 뭐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과제에 필요한 것들을 쓰셔야 되고 용도에 맞게 쓰셔야 되고 아까 저희가 이제 상식에서 이제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지키셔서 집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것들은 이제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조사비는 창출활동비 그리고 전문기술 활용비는 이제 뭐 전문가 활용비인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거는 이런 거죠. 비영리 기관의 경우에는 전문가 활용비도 기관 내에 다른 부서, 기관 간의 다른 부서에 있는 전문가는 활용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영리기관은 안 돼요. 영리기관은 안 되고 비영리 기관만 집행하실 때 우리 기관의 저 다른 부서에 어떤 박사님을 초청해서 좀 듣고 싶다. 뭐 사실 저 멀리 다른 부서는 뭐 아저씨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비영리 기관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관 중에 뭐 서울대가 있다. 서울대가 있는데 우리 참여 연구자 경영학과라고 할까? 경영학과에 있으면 저기 뭐 컴퓨터 공학과에 있는 교수는 전문가로 초청이 된다는 거죠. 우리 기관이 비영리 기관일 경우에 우리 기관이 영리 기관이다 그러면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관 관의 소속만 그렇게 서울대 교수님 누구라도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기관이 영리 기관인데 전문가를 부르고 싶다. 근데 우리 공동 기관 중에 서울대가 있다. 그럼 서울대 누구라도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꼭 필요하다 그러면 뭐 다른 비영리 기관에 좀 요청해서 하셔야겠죠. 규정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비영리 기관의 경우에는 이렇게 허용을 해주고 있다. 영리 기관은 기관 간에는 안 되고 기관 내에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기술 활용비는 40%가 있는데 이 RCMS니까 이게 지금 단계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차별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입니다. 이게 뭐 그래서 이 비율 계산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제 회의비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언론이라든지 사회적인 그런 인지도, 국민들이 R&D를 바라보는 그런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회의비도 최대한 좀 합리적으로 적절히 불인정이 안 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한 곳을 뭐 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적절한 선에서 집행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저희가 그 부칙은 1월 말에 뭐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때 나오면 또 안내가 한번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그게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바뀐 규정을 한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회의록은 가끔 뭐 회의록 양식 물어보시는 경우 있는데 양식은 뭐 특별히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저기 어디 국토부나 이런 데 가면 뭐 참고 양식이 있거든요. 그런 데 그냥 따와도 되고 산업부는 없는 것 같아요. 회의록 양식이. 근데 국토부나 어디 뭐 다른 전문기관들 막 그 양식들 막 있는 데 있으면 그런 데 있어요. 그런데 뭐 그 준용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누가 어디서 그러니까 내용이 필요하죠.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이런 게 필요하면 어떤 양식이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정산하면서 계속 이제 여쭤보는데 뭐 이것 때문에 뭐 회의비 왜 자꾸 물어보냐 뭐 그런 기관들이 뭐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뭐 회의비 가지고 뭐 키로수를 계산해서 야 너 뭐 15km 지난 데서 왜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15km 뭐 10분이면 가는데 왜 못 먹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목적이 그런 거죠. 이제 뭐 너무 멀리서 하면 혹시 대표님 집 주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책임자님 뭐 어디 그 지인 근처인가 아니면 너무 많이 거기서 하면 책임자가 거기 지분이 있으신가 뭐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뭐 한두 번 했다고 이제 여쭤보진 않고 저희가 정산할 때 뭐 이런 사유로 예, 귀찮게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정산 담당자별로의 또 기준은 좀 달라서 하는데 너무 예, 열받아 하지 마시고 예, 이런 이유로 저희가 확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좀 부득이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통념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념
사회적 인식이나 기준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연구개발 과제를 하시는 기관에서도 그 기준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조금 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참고용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출정비입니다. 출정비도 아까 뭐 바뀐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출정비 집행하실 때 그 출정 가는 기관에서 뭐 식사를 제공한다 그러면 뭐 조금 여비, 식비는 좀 차감을 하셔야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예, 그러니까 중복 계상을 하거나 중복 집행을 하면 네, 불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비는 자체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규정에 그런 산출 근거를 포함된 뭐 그런 양식들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것들은 쓸 수는 없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종료 2개월까지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것들은 사용할 수 있고, 예전에는 요 관련해서 뭐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연구 개발 끝난 다음에 또 그 기간이 됐다 그러면 그걸 월할 계산해서 다 불인정했거든요. 근데 그거 개선됐다는 거죠. 사용 계약 기간이 뭐 1년이 뭐 최소 단위고 그게 이제 우리 연구 개발 기간을 넘어간다. 그래도 다 인정해드린다는 거죠. 예, 그렇게 소명하시면 그렇게 개선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요새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것도 좀 복잡하다. 그래서 웬만한 과제에서는 잘 인정이 안 될 거예요. 예, 그래서 특별한 과제에서만 아마 인정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실 운영비는 사무용 기기랑 사무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영리기관은 소모성 비용은 사용하실 수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이제 사무용 기기는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리기관들은 이런 것들은 계획서에 있어야지 살 수 있고, 비영리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라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 과제 관련성을 설명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참여 연구자가 2명인데 뭐 컴퓨터를 5대 샀다. 그러면 뭐 소명이 안 될 수 있겠죠. 뭐 소명은 또 하시겠지만 뭐 2개를 놓고 써야 된다. 뭐 니네가 이 과제를 아냐 뭐 이러면서 하시겠지만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과제 관련성 있게 사셔야 된다. 그래서 영리기관은 계획서에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용 소프트웨어도 요 등이니까 이런 종류의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GPT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GPT를 저도 뭐 무료 계정을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뭐 유료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요 등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사실 뭐 새롭게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단기간에 취합해 주는 건데 그게 과제 관련성이랑 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한테 소명하셔도 안 될 것 같고 간사랑 협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네, 기술적으로.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소프트웨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연구 환경 유지비는 뭐 에어컨 뭐 그런 거겠죠. 환경을 위한 거. 그래서 3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연구실에서 쓰고 있느냐. 교수님이 있는 데가 우린 연구실로 부르겠지만 요 규정에서는 연구실이 아니라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어쨌든 복잡하대요. 그래서 교수님이 날씨도 더운데 에어컨 하나 사라. 내 방에 설치해. 안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예. 그래서 뭐 갖추어서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대요. 근데 뭐 예. 그래서 사진 찍어 보내라 그러면 뭐 이렇게 그럼 연구실 저쪽에 가서 다시 사진 찍고 다시 갖다 놔. 이런 경우는 들어봤는데 뭐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교수님의 방, 교수님실 거기는 연구실에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험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항목은 안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정 항목을 이렇게 보시면 선풍기, 냉장고 뭐 이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거. 비영리기관은 안 되고, 영리기관은 허용되지 않고 계획서에 있을 경우에만 허용이 되고, 비영리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과제 관련성에 대해서 엄청 소명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뭐 소명해서 인정받는다. 뭐 그러면 또 사실 수는 있겠죠. 뭐 더운데, 그렇죠? 더운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연구실, 규정에서 얘기하는 연구실에 설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도 사실, 이게 뭐 수년간 계속 이슈가 되는 거예요. 사무용품비의 정의가 뭐냐? 다 생각이 다르죠. 전문기관별로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산업부에서는, 그러니까 규정에 대한 거는 산업부 중에서도 상기평에서 주로 그런 공식적인 답변을 아이테크를 통해서 말하는데, 거기에는 과제 기간 동안에 소모될 수 있는 정도의 용품, 이렇게 뭐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지금도 같은 정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뭐 그러면 소모가 뭐 연필이 소모가 안 됐는데 그러면 소모 안 됐으니까 연필은 사무용품이 아니에요. 이렇게 뭐 서로 그렇게 하면 서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 정도다. 예. 여기 특별히 많이 사시는 게 여기죠. 예. 마우스를 사무용품을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 회계법인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저희가 여기 놨다는 거는 저희는 사무용 기기로 본다. 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부는 좀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사무용 가구는 환경유지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모성 비용이라는 거는 영리기간은 아예 안 되는데, 그게 뭐냐? 뭐 연구실 다가비 뭐 요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대량으로 사서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게 뭐냐? 다가가 왜 이게 지금 규정에 있는 건데 다가가 왜 뭐 그런 건지 뭐, 왜냐면 우리는 회의비에 다가비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회의할 때 먹는 거 말고 연구할 때 당 떨어져 이렇게 뭐 초콜릿 좀 사다 놔봐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영리기간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제가 정한 건 아닌데 영리기간은 안 되고 비영리기간에 한해서만 되는데, 비영리기간도 저희가 많이 여쭤볼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항목이라서 소모성 비용이니까 좀 보수적으로 집행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리기간은 계상하거나 사용이 불가합니다. 예. 그래서 영리기간은 이런 사무용 기기 이런 거를 하실 때는 연구실 운영비 별도의 양식으로 처음에 계획할 때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 승인된 항목으로만 쓰실 수 있다. 바꿔야 되는 경우 승인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영리기간은. 수량도 뭐 아무튼 엄청 엄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영리기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구인력 지원비는 뭐 학회를 간다든지 뭐 논문 게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겁니다. 그때 불인정되는 거는 뭐 야근식 때만 되는데 점심식 때는 안 됩니다. 점심식 때는 안 되고, 주말식 때는 이제 뭐 소명서 제출하면 되도록 돼 있죠. 근데 점심식 때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 뭐 종신학회비, 종신적으로 가는 것들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근 대장은 이런 뭐 확인의 정도가 있어야죠. 누가 야근했냐, 책임자가 서명했느냐,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는 뭐 있을 것 같지? 그래, 있을 수는 있죠. 있는 기간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와 관련된 비용, 뭐 논문 게재료, 옛날에는 뭐 공공요금 이것도 별도로 해서 뭐 계획서에 있어야지만 인정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그 밖의 비용을 뺐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공요금 뭐 전기료를 쓴다고 해서 다 인정해 줄 거냐? 대전제가 있다는 거죠. 과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 장비를 현물로 출자하거나 뭐 구입을 했다. 1억짜리 장비. 근데 그 장비를 구동하는데 전기료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런 건 허용되겠죠. 근데 만약에 현물로 했어요. 현물은 20%만 출자가 가능하죠. 그러면 실제 과제에서 20%만 가동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한 달 전기료가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20만 원만 우리 과제에 공공요금으로 넣어야지 합리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100만 원을 다 했을 경우에는 80만 원이 불인정이 될 수도 있다.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요금이나 뭐 여기 그 전에 없던 항목들은 다 여기로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인정 기준도 뭐 한번 보시면 옛날부터 있는 거라서 뭐 선물, 요새도 선물 비슷한 거를 뭐 사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뭐 워드 프로세스 이거 뭐 이런 거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 뭐 포토샵 알아가기 뭐 이런
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뭐 과제가 뭐 포토샵을 이용해서 뭐 한다 그러면 소명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대는 뭐 평일날 먹거나 아니면 뭐 그 유흥성 경비가 뭐냐? 그래서 밤에 치킨집에 호프집에 가면 가서 우리는 고기가 치킨이 얼마나 맛있는데 우리는 술 안 먹었다. 치킨만 먹었는데 왜 불인정하냐? 근데 그 기간 그 식당 자체가 유흥성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불인정되는 경우가 뭐 포차, 뭐 이자카야에서 뭐 고기 음식이 진짜 맛있다. 우리 술 안 먹고 이자카야에서 파는 그런 뭐 음식만 먹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같이 가서 저희를 불러주실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가서 볼 건 아닌데 문서만 상으로 봤을 때 이자카야가 유흥성 경비로 보수적으로 보면 볼 수 있다는 거죠. 전문기관이나 부처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포차라든지 이자카야 뭐 그거 한정하진 않고 그 이상 뭐 더는 안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출장 교통비는 뭐 증빙 없을 경우에 그리고 내부 여비 규정보다 더 쓸 경우에 규정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규정이 뭐 제출을 했는데 우리는 관행상 그냥 실비로 하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규정에 지켜진 대로 집행하셔야 됩니다. 네. 규정보다 적게 쓰시면 뭐 인정되는 경우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기관에서 정하신 규정으로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국외도 마찬가지로. 근데 뭐 출장 보고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나중에 만들어 오실 거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협약할 때 계획서에 있어야 되고 없을 경우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네, 그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TV 사거나 이런 거는 그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연구수당을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연구수당은 오늘 뭐 한 네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연구수당도 계산해야 될 게 상당히 많다. 그게 지금 산업부에서는 4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 인건비의 20% 인건비의 기준은 최종적으로 수정되는 인건비, 집행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실집행 인건비의 20%.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1억 원 잡아서 연구수당을 20% 해서 2천만 원 연구수당을 잡았다. 근데 사람들이 안 뽑혀서 또 퇴사해서 인건비를 5천만 원밖에 집행을 못했다. 집행 기준은 사용실적 보고서겠죠. 거기에 5천만 원이 써 있으면 거기에 20%라는 거죠. 1천만 원만 전체 집행하실 수 있고 나머지 1천만 원 반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70% 있죠. 70%가 두 가지. 총 연구수당 중에 70%를 초과해서 한 명한테 줄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명 한 명의 연구자의 인건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아무리 잘했더라도 혼자 연구를 다 했더라도 70%까지만 줄 수 있다. 인건비에. 그거는 현물이든 현금이든 다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비 집행 비율이 80% 이상이 돼야지 연구수당을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총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인센티브 개념이니까 돈을 뭐 계획한 데에서 50%밖에 안 썼는데 연구수당을 왜 다 가져가세요?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직접비의 집행 비율이 80%는 돼야지 연구수당을 다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4가지의 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계산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랑도 계속 연관이 되죠.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랑 연구수당은 계산의 영역이기 때문에 계산해야 될 게 상당히 많고 그래서 중요하다. 불인정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항목이 연구수당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 인건비는 다 포함해서 20%. 그 다음에 한 명의 연구자의 70%. 그 다음에 산업부는 개인별 추가도 70%가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그까지 3가지 계산이 있고 4가지 직접비 사용 비율. 그래서 협약기간 중에 80%를 넘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80%를 20% 빼도록 되어 있어서 80% 이상 쓰셔야지 불인정이 안 생긴다. 그러니까 직접비를 적게 쓰시면 그만큼 연구수당도 적게 가셔야 되고 산식은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지급 비율들은 뭐 나중에 사용실적 보고서 보면 오른쪽에 다 나오죠. 그거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0%까지는 쓰셔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부는 뭐 이렇게 감액 기준이 있다는 거죠. 미지급 감액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고, 네. 유의사항은 뭐 별도로 지급하셔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원래 인건비가 500만 원인데 연구수당을 줬는데도 500만 원. 그럼 대표님은 야 연구수당 어차피 주니까 그냥 다 500만 원 맞춰주면 되잖아. 안 된다는 거죠. 별도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임금과 통합해서 주시면 그 금액은 불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연구수당은 인센티브지 임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 원래 받는 임금이 월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거다. 그리고 뭐 공동 관리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학교나 예, 회수해서 야 얼마 아시죠? 어떤 건지 뭐 뉴스에 많이 나오던 것들 옛날 대학의 뭐 연구실에서 뭐 연구실장이 매 연구수당이 얼마를 다 받아가지고 그걸 연구실 다갑이나 회식비로 사용했다.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공동 관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규정 3주. 이것도 3주 내에 다 지급하지 않는 그 금액은 다 불인정이다. 그래서 3주가 새로 생겼다. 그리고 인건비는 연구수당 벌써 신경 쓸 게 너무 많죠. 예, 계산해야 될 게 벌써 4가지에 3주도 생겼어요. 3주는 별 와닿지는 않는 숫자잖아요. 3주. 예. 근데 3주가 생겼으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명 자료는 기여도 평가를 하시고, 예, 이체 증명 이런 거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불인정 사유는 아까 이런 게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이 규정이 생겼으니까 아직 요걸로 불인정 되는 사례는 없었는데 생기겠죠. 예. 그 다음에 70%, 20%, 예,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계산, 그리고 3주. 예, 그렇게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안수당은 사실 보안과제에서 특별한 거기 때문에, 예, 보안과제인 분들은 따로 보세요. 특별한 건 없는데, 위탁연구개발비도 근데 우리 부처가 다른 부처 걸 한다. 그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공동연구개발비도 예,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 간접비입니다. 간접비는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고시비율이 있기 때문에 고시비율대로 집행을 하고 그래서 정산 대상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다 인정이 다 해드리는 거고 영리기관은 직접비와 똑같이 쓰셔야 된다. 그래서 한도는 직접비의 10%를 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용 용도는 연구 지원 인력비. 예. 이건 이제 비영리기관에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연구 지원 전문가. 요게 이제 영리기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상기평에서 하는 아이테크에서 하는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 실무 과정을 하면 연구 지원 전문가 수료증을 줘요. 수료증. 그거를 받으신 달부터 연구 지원 전문가를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구 지원비는 주로 이제 비영리기관에 하는 거고, 영리기관은 안전관리비, 소화기를 산다든지, 그런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성과활용지원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이 정도가 집행하실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기준은 비영리기관은 고시비율만 중요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직접비처럼 집행을 하셔야 되고, 퍼센테이지가 있다. 예, 그건 중요한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연구 지원 전문가는 상기평에서 교육을 완료하면 그 달부터 할 수 있고, 신규 채용하면 100%, 기존 인력을 연구 지원 전문가로 한다 그러면 50%까지 인건비를 보존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산업부는 요 상기평의 교육, 요거 하면 온라인 교육도 있고 실무 교육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이테크. 네, 한글로 쓰셔도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중기부도 별도로 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비 비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이제 계산비에 있고 직접비를 50%까지는 쓰셔야 된다. 50% 미만으로 이하로 쓰실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을 다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비 총액이 1,000만 원이다. 직접비를 49% 썼다. 그러면 이 간접비를 100% 쓰면 51% 반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50%
이상으로 쓰셔야 됩니다. 초과해서. 이하니까 초과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비율은 뭐 이렇게 계산하고 뭐 직접 비율 50% 미만으로 쓰면 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예, 그러지 않는 과제는 50%는 반드시 초과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명 자료는 뭐 간접비에 뭐 특허 냈다 그러면 특허 출원 통지서 뭐 이런 거 내시는 거죠. 그래서 특허 출원 통지서에 뭐 서지사항에 과제명 적고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내시면 되고, 불인정 사항은 뭐 고시 비율을 지키지 않고 집행하거나, 예, 관련 없는 특허 출원하거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50%는 요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규정에 혁신법 나오면서 이제 뭐 개정돼서 잘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별로 없죠. 안 그래도 돈이 부족해서 뭐 연구비 삭감한다고 올해는 뭐 대부분의 연구 과제들이 삭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돈이 없는데 50%밖에 못 쓴다? 뭐 그러면 예, 그런 특별한 과제니까 이런 사례는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50% 이하로 집행했을 경우에는 불인정이 나올 수 있다. 계산 산식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비 사용 놓치지 않은 디테일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뭐 아이리스라고 이게 연구개발혁신법이 이제 아이리스로 뭐 통폐합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Q&A 있는 것들을 조금 기간이 지났지만 예, 의미 있는 것들을 저희가 몇 개를 이렇게 발췌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산업부의 경우에는 그 산업부 그 아이테크 사이트 가시면 거기도 FAQ도 있고 질의응답 하는 코너도 있습니다. 검색해서 보실 수도 있고 그런 데를 활용해서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뒤에 내용들은 한 번씩 참고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너무 많아서 좀 오버를 했는데 아무쪼록 네, 좀 연구개발 수행하시는데 예, 불인정이 네, 발생하지 않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예, 상담 때문에 이렇게 나가시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싫어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좀 오래 했지만 그래서 아무튼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거나 좀 어려운 거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시고, 좀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라도 다 해결해 드릴 거니까 하시고, 좀 시간이 바빠서 가시는 분들은 ICMS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세요. 그래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